한국과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금 3년 만에 1%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일단 미국이 왜 계속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냐? 일단 상한을 먼저 판단해 보는 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독일 같은 나라들은 너무 독일 경제에 타격을 주니까 이번에 4일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형 기업인들 다 데리고 갔어요. 앞으로 한국처럼 중국처럼 이런 이머징 국가에서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그 국가의 이런 거시경제 관리 이 능력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우리 사람말로 쉽게 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줄 거고요. 오늘은 연준이 4번 연속으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지금 0.75%를 올리면서 현재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금 3년 만에 1%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금리 역전차가 발생하면서 지금 자금이 거의 다 미국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나라들이 지금 자금 경색에 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되는 정책 방향 그리고 하는 금통위도 24일에 열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뭔지 이런 주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왜 계속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냐 이 배경을 우리가 볼 건데요. 이번에 파월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자기네 목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방 기준금리를 지금 75bp 올리면서 3.75에서 지금 4% 여기까지 지금 구간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첫째 이슈가 뭐냐면 미국이 다음 달 아니면 내년 언제 지금 이 빅스텝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경제 부양으로 돌릴 것 다시 금리 인하는 또 언제부터 가능할까 이게 굉장히 시장의 이슈거든요. 왜냐면 이게 변곡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를 올릴 때는 전체 자산 시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조금이라도 이제는 방향을 돌리겠다라는 기미가 조금만 있어도 시장은 확 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변곡점이 지금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은 어디와 맞물리냐면 지금 3.75%에서 4%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전체 금리 인상 상한이 언제까지냐? 뭐 다음 달에 뭐 베이비 스텝 할 수도 있고 빅 스텝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 상한을 먼저 판단해 보는 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에 대해서 사실은 오피니언마다 조금 답이 달라요. 뭐 5%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5.5로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정도로 봐야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춘다 이렇게 지금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파월이 표현한 거를 보면은 지금 목표가 CPI 2%잖아요. 그래서 2%올 때까지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CPI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물가 상승이 떨어지고 그 금리는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CPI가 빨리 떨어지면 2%로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과 연준이 싸움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한 것도 그거거든요. 확실한 연준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연준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결심이 섰네. 이러면 시장이 연준의 논리에 따라서 반응해버리면 물가가 2%에 빨리 가버리는 거고 근데 시장이 연준이 저러다가 쟤네 질 거야. 저러다가 쟤네 결국은 손 놓을 수밖에 없어. 왜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대가가 뭐냐면 잔상이 폭락이고요. 실물 경제 타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러다 말 거야. 이렇게 시장이 계속 이 기대로 가버리면 CPI가 2% 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지금 4%잖아요. 이게 뭐 4.5에서 CPI를 2%로 가버리면 끝날 일인데 만약 시장하고 연준이 계속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이게 5.5로 가야 CPI가 2% 온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그렇다 치고 전 세계 국가가 어려워져요. 문제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지금 실물 경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서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연준이 판단하는 미국의 실물 경제는 주로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3.7% 역사의 저점에 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취업률이 지금 실업률이 낮다라는데 이 연준이 지금 자신감 있고, 두 번째로 지금 3분기에 나온 GDP 증가율도 지금 기대치보다는 높아요. 3분기 지금 미국의 실제 GDP 성장률이 기대치가 2.4%였는데 지금 2.6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판단하는 미국의 펀더멘탈은 지금으로서는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 올리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대가가 뭐냐 이거예요. 미국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라는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와 미국이 이렇게 취함으로써 전 세계 나라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유럽입니다. 유럽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금 가장 취약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사실은 독일 같은 나라들은 그래서 이게 너무 독일 경제에 타격을 주니까 이번에 4일에 일단 미국이 왜 계속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냐.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석유화학 모든 주요 재벌 기업들을 다 데리고 중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빅딜을 따내는 거죠. 바이오 산업,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산업 모든 영역에서 지금 중국하고 빅딜을 하는 거잖아요. 또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일 같은 기술 선진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선진국과 협력한다는 이미지를 봐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미국이 이렇게 하지만 봐라 독일 같은 이런 선진 기술과도 우리하고 계속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중국 경제 자신감을 불러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둘이 궁합이 맞아져서 지금 독일은 자국 내 경제의 이 어려움을 중국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파이브 아이브 국가잖아요. 영어권 그 5개 국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친미로 가거든요. 무조건 앞장서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쇠퇴기를 걸었고 지금 외환 위기가 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CPI, 인플레이션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또 국내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미국 따라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올려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중국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중국을 통해서 또 그걸 해지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문제가 폭발하고 유가가 올라가고 돈은 다 미국 쪽으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과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지금 가장 먼저 2012년 유럽 위기가 다시 지금 재현이 되는 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변수가 뭐가 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 유럽의 위기가 어느 정도로 커지고 어느 정도로 이게 전 세계 위기로 연결될까가 지금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다른 영향받는 국가로서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 외환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외환 위기는 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위기는 경제 문제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요. 여기 제가 데이터를 하나 지금 드릴게요. 중국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10년물이 이미 6월 말일에 미국이 더 높아졌어요. 중국이 원래는 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오히려 미국이 더 높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다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주면은 8월 달 기준으로 미국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2,929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 해외로 나간 달러는 173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2,929억이 미국으로 자본시장에 들어갔고
미국에서 나온 돈은 173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2,929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 나갔던 2,929억이 주로 성장하는 국가에 가니까 그중에 아주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죠. 대부분 FDI, 직접 투자라든가 또 중국의 이런 금융성에 투자된 자본, 뭐 한국 같은 나라들, 성장하는 국가, 펀더멘탈 좋은 나라들 들어갔더니 미국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증권시장, 증권 보유량이 지금 1,752억 달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 투자자가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증권을 취득한 증권 투자 규모는 227억 달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사실은 주로 미국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서 순유출, 전체 아시아 이머징 국가에서 순유출은 500억 달러고요. 특히 자본시장은 재난 지역이 됐어요. 자본시장에서 쫙 빠져나가니까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개방된 나라들은 들어가고 나가고 되게 편하니까 들어왔다 나가가 바로바로 이런 한머니가 출동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에서 8월 동안 순유출이 548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이 중에 59억 달러는 주시장에서 나갔어요. 나머지 488억 달러는 채권시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은행에서 주로 외환 보유액을 지금 받잖아요. 지금 2월에서 9월, 중국이 2월에서 9월 지금 순유출이 1,7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중국마저도 이렇게 자본시장 막아놓은 그리고 외환시장 막아놓은 중국마저도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전 세계 이머징 국가에 들어왔던 달러 자금이 지금 미국 다시 들어가니까 한국처럼 이런 각 보험사들의 이런 신종 자본증권 조기 상환이 지금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면 달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해외에 널려있던 달러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해외 달러, 그러니까 상환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환율이 절하가 되니까 이런 보험사들이 콜옵션 행사를 거부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머징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본 유동성 관리입니다. 이걸 시장의 기대 심리가 한 방에 쏠려버리면 그냥 무너지거든.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각국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성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요. 시장 기대 심리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돈을 푸는 거예요. 확실하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정부가 조금 좀 이렇게 유예한다든가 좀 헷갈려 한다든가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 시장에서 시장 신뢰가 무너지니까 중국은 확실하게 돈을 풉니다. 재정을 풀고요. 통화정책 풉니다. 그래서 지율 인하, 금리 인하,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대폭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한테 주는 신뢰가 뭐냐면 우리는 확실하게 풀겠다라는 거, 미국이 저래도. 그러면 위안화 환율이 도전을 받는데요. 위안화 환율은 어차피 자본 태환을 막아놨으니까 정부는 자기네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지금 경착륙 시키면 중국은 지금 제일 큰 위기가 부동산 위기예요. 부동산 무너지면 중국이 경착륙 오니까 제일 중점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부동산 대출을 할 때 주민들이 대출 이자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사들도 은행에서 대출할 때 금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도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건설사 입장 대출 부담에서 부동산을 지금 부양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을 국민들한테 살라고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해준 정책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부동산을 구매하면 양도세 뭐 여러 가지 세를 지금 면세해주겠다.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얼마 보조해주겠다. 이러면 100만 위안짜리 집을 살 때 10,000위안을 우리가 현금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정책을 지방정부별로 지금 자동화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너지는 지방의 부동산을 연착을 시키려고 지방정부가 지금 안간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말했잖아요. 시장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대가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 금액이라든가 판매 면적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시장 신뢰가 부동산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처럼 중국처럼 이런 이머징 국가에서는 미국의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지금 상황에서 거시경제 안정성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그 국가의 이런 거시경제 관리 이 능력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번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가 우유부단하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여러 번 쏠 필요 없고요. 한 번 쏠 때는 확실하게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신뢰를 확실하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국회를 거쳐야 되고 의견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말하는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건 뭐지? 모든 사람 다 말할 권리를 준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말하게 하는 건 좋은데 모든 사람 다 말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될 때 있어요. 뭐 하나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늘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하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는 게 우선순위니까 한국도 지금 미국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같이 빅스텝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한국의 상황에 맞게 오히려 일본처럼 중국처럼 자국 상황에 맞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거나 혹은 다른 큐틱 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줘야 지금 살얼음처럼 되어 있는 한국 금융시장 특히 이 작은 경제 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를 겪은 만큼 경험도 있으니까요. 지금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수출이 과거처럼 흑자가 확실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초점 맞춰야 된다고 봐요. 중국에서 흑자를 많이 남겼고 그리고 유럽, 미국인데요. 문제는 유럽이 경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유럽이 잃어버린 10년이 시작이 됐고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중국인데요. 중국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중국 기업들이 올라와서 한국의 수출 상품을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어렵고 과거 같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시장에 이거 받쳐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달러가 지금 미국 시장에 다 다시 들어가면서 미국 이외에서 달러가 지금 유동성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달러 자금 조달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75에서 4% 왔잖아요. 연준금리가. 이 말은 대출할 때 7%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러 채권, 이 금리 누가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무역 결제할 때 다 은행에서 먼저 대출해서 무역 결제하는 거잖아요. 신용을 일으켜서 결제하는 거, 생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자체가 무역금융 자본 조달이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달러 금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럼 이게 무역 결제에서 달러를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한국은 문제는 뭐냐면 내수가 뭐 없다라고 하기엔 좀 너무하지만 내수로 한국 경제를 돌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에 더 힘을 쏟아야 되고요. 시장 신뢰 회복에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 신뢰 회복은 금보다도 더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면에서 금통위가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투자해서 해지 방안을 지금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